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 강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대함이라고 하는 단어, 기대하다라는 단어에게 그 의미를 이제 저희 강좌에서 이제 정하고자 하는 의미를 얘기해 봤습니다. 특별히 expect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와 연관성을 좀 이제 지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용어를 좀 보충 설명하는 의미에서 중국의 법가 사상을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자백가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했죠. 특별히 기원전 한 8세기 정도부터 기원전 한 3세기 정도까지 이때를 축의 시대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축의 시대, Axial Age. 축, 중심축이 되는 우리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그런 중요한 사상들이 이때 다 나왔다 그렇게 보는데, 이때가 서양에는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도 있었고,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그런 문명이 있었고요, 인도의 그 찬란한 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동양 중국 쪽에 동아시아 쪽에 제자백가, 이런 그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자백가는 그 사상의 수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동안 몇천 년 인류 역사에 축을 이루어왔다. 그래서 이 시대를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Axial Age, 축의 시대라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축의 시대, 제자백가의 시대에 동양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상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시황 시대의 분서갱유로 인해서 많은 사상들이 이제 다 이제 그 불타버리거나 또는 이제 자취를 감춰가지고 참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러나 가끔 이제 오래된 무덤 같은 데서 축관이나 이런 목관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경향은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자취를 감췄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제자백가의 시대에는 중국에서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도가, 유가, 그 다음에 이제 묵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도가죠.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묵가, 이런 그 사상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묵가라고 하는 이 묵가 사상은 굉장히 당시에는 이제 많이 성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진시황 시대에 이것이 잡지를 감춰버리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묵가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도가는 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위. 그 다음에 유가는 이제 우리 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묵가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겸애, 사랑,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묵가 이제 겸해설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알려졌지 자료가 많이 없대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인가 묵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덕화가 주연을 했고요. 우리 한국 사람 안성기 씨도 여기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묵공에 보면 원래 묵가는 공격하는 그런 파가, 묵가는 겸해서 항상 사랑하고, 그래서 묵가는 원래 지키는 것만 하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맨 묵가는 이제 남들이 나를 해칠 때 방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마지막에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나오죠. 근데 묵가는 이제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사랑과도 비슷한 그런 아주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했던 그 학파인데, 이런 소중한 것들이 다 이제 진시황 이후에 다 자취를 감추다가 유가만 이제 유가 사상만 이제 한나라 때 다시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유가가 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이제 자취를 감췄는데, 그런 특별히 여러 가지 사상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는
이거는 거대 담론이에요. 우리가 거대라는 말을 쓰죠. 크다. 크다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나라를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인류나 사회를 생각한 이런 그 거대 담론적인 그 큰 그 얘기, 아주 덩어리가 큰 얘기, 스케일이 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런 거를 거대 담론을 우리 메타 디스코스라고 합니다. 메타는 우리 뭐뭐보다 수준 높다 그런 말이죠. 우리 형 이상학 할 때 메타피직이라고 하죠. 뭔보다 한 칸 더 높은, 차원 높은. 디스코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논문을 쓰고 이런 건 다 디스코스입니다. 근데 한 칸 더 차원 높은 거대 담론. 즉, 일상의 삶, 이런 거 먹고 자고 이런 거보다 더 높은 인을 얘기한다든지 사랑을 얘기하든지 이런 게 거대 담론이지만은 실제로 나 자신을 다듬고 나 자신의 일상생활을 이끌어 나갈 때는 이것은 너무 거대한 거죠. 구체적으로 나를 끌고 나가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과 같은, 법과는 원칙을 정해가지고 실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나 자신에게는 이거 법과는 거대 담론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법과도 결국은 이제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진시황 때, 진나라 때 이 법과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통일하죠. 왜냐하면은 이 진시황 때는 이제 전국 시대의 끝 아니겠습니까? 중국 전국이 전쟁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막 그냥 정신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난세죠. 어려운 상황을 끌고 나가고 어려운 상황을 정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지. 이런 거대 담론 같은 그냥 공자님, 맹장님 같은 얘기는 구체적인 상황, 지금 막 처해 있는 상황 이런 데서는 크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때는 한비자 같은 법과 사상가의 이론이 오히려 더 그 강한 힘을 발휘해서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라가 태평해진다면은 그때는 이런 사상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나 전쟁이 나오고 지금 나라가 분란이 생기고 내분이 생기고 난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빨리 이거를 정리하고 이끌어 나가야지. 이때도 계속 도가 유가 이런 것만 얘기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힘들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제도라든지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이런 큰 법과적인 사상을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하고 다 이제 타협하고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이 법과 사상은 나라에서는 이제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이 법과적인 생각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번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첫째, 우리 한비자 있지 않습니까? 한비자. 이 한비자가 바로 한비자의 책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수주대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주대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잘 알듯이 나무 기둥에 토끼 한 마리가 딱 부딪히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계속 그 나무 앞에서 앉아가지고 토끼만 기다리는 수주대토의 모습이죠. 이것이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유가적 사상을 비판한 이야기입니다. 즉 인을 얘기하고 그렇게 거대 담론, 차원 높은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주어진 상황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는 데에는 너무 걸음이 느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이것이 효율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얘기니까. 오히려 전국시대라고 하는 복잡하고 힘든 난리의 시기, 난세에는 이런 수주대토의 자세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제도나 원칙을 만들어서 그 원칙대로 빨리빨리 밀고 나가야 효과가 있고 또 난세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한비자의 이제 사상이죠. 근데 이제는 이런 거를 한비자 같은 사상, 법과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이제 되었죠. 그러나 적어도 나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에는 이 법과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 원칙을 정했으면 이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거. 그러면서 결과가 나올 때에 그 결과를 기대하는, 여기서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강좌에서 꾸준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대하고 성취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큰 틀로 우리가 공자를 생각하고 인을 생각하고 또 감성적인 그런 부분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실제가 된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중국 사상을 소개하자면 우리가 손자 아시죠? 손자 병법하는 원래는 손무죠. 이름이.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손자병법을 만든 사람이죠. 이 손자병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자병법이라는 것은 이 손자 이전 시대는 전쟁을 할 때 그냥 이 큰 벌판에서 말이죠. 이쪽이 적군, 이쪽이 아군, 이제 그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처음에 이제 뭐라고 또 이제 대장끼리 막 너희 놈들 나쁜 놈들 왜 우리나라를 괴롭혔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이놈들아 니네가 또 잘못했지 서로 이제 몇 번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사신이 왔다 갔다 하면 소식을 전하다가 자 이제는 싸운다. 그러면 자 한번 싸우자. 땡 돌려 앞으로 뭐 와 하면서 우리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와 하고 서로 그냥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손무의 시대부터 그런 것이 없어졌죠. 손자는 이런 전쟁을 하지 않고 수많은 기술과 계략과 작전을 하면서 적을 이기게 되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너무 계략을 하고 작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 무섭잖아요. 계속 머리 돌리고.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는 왜 그렇습니까? 많은 병사의 목숨이 달려있죠. 우리나라 백성의 목숨과 삶이 달려있죠. 나라의 주권이 달려있죠. 이런 많은 엄청난 제목이 이 전쟁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돌격 앞으로 정직하게 그냥 이러면 뭐 숫자 많고 뭐 무기 강하고 뭐 이러면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큰 대의를 위해서 전쟁은 술수를 쓰고 작전을 쓰고 계략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손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손자가 이제 이 사람은 사상가니까 뭐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나라 왕 함녀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이제 왕이 결국 이 손자를 자기의 이제 그 모사로 또 장군으로 또 이제 데려와서 결국 이제 그 함녀가 이 큰 이제 자기 나라를 이제 큰 좋은 나라로 이끌어 가죠. 근데 이제 이 손무가 그 오나라 왕 함녀를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자네의 이런 무술에 대한 또 병법에 대한 자네의 그 탁월한 견해를 나에게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손무가 그러면 여기 있는 궁녀들을 한번 제가 단시간 내에 병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녀가 단순히 병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궁녀를 다 집합시켜가지고 두 팀으로 딱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 그 왕이 총애하는 후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씩 여기 놓고 이제 이 사람을 지휘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앉혀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군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궁녀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딱 줄 서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킥킥 웃으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뭐 킥킥 얘기했겠죠. 손자가 이제 자 절대로 정신을 놓으면 큰 혼날 것이다.
이제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한번 딱 경고를 줍니다. 그 이제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제식 동작이나 뭘 시켰겠죠. 그 궁녀들이 됩니까? 뭐 호호호 웃으면서 오늘 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고를 딱 줬는데도 그 경고를 이제 궁녀들이 이제 집중을 못했죠. 이제 그래가지고 두 번째 경고가 들어가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손자가 순식간에 이 두 앞에 있는 궁녀를 목을 베입니다. 왕이 자기 총애하는 후궁인데 눈이 그냥 확 휘둥그레졌겠죠.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이제 지금은 일어날 일이 아니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죠. 이 두 명의 궁녀가 그 경고대로 목이 잘려지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찬바람이 싹 불면서 시키는 대로 착착착, 아무리 궁녀라도 안 될 수가 없었죠. 바로 이것이 손자가 얘기했던 법인 것입니다. 군율,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자애롭게 부하들을 잘 다듬고 한 사람이지만 군법을 어기거나 그럴 때는 가차없이, 왜냐하면 전시니까 위급한 시기에는 법가가 법가적 사상이 중요하다. 전시니까 이순신 장군도 군기를 위해서 군율을 어기거나 군법을 어긴 병사는 가차없이 목을 베서 이렇게 꼬챙이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꿰가지고 매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어렵고 난세고 힘든 상황에서는 바로 법을 정해서, 규율을 정해서 그대로 실지하지 않으면 전체를 끌고 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이제 오나라 왕이 결국 이 손무를 발탁을 하고 손무 때문에 이제 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는 이 이야기를 뭐 액면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죠. 지금 이때는 궁녀 2명을 죽이고 더 큰 일을 이루는 게 영웅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봤다면 현대 세계에서는 단 한 명의 생명도 그 한 명의 생명이 우주이고 전체 세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는 이제는 대중들에게나 나라에서는 할 수 없으나 나 자신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대할 때에 이런 자세로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을 절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나 자신을 강력한 의지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 때에 내가 정말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늘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뭔가를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대하고 그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그 법과적인 사상을 가지고 내 삶을 원칙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이루고 성취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삶이 점점 더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이 손자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절대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법과적으로 대하라.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즉 남을 대할 때는 공자님이 얘기하는 인이나 또는 뭐 묵과에서 얘기하는 사랑, 이런 걸로 남을 대할 때는 이해, 이런 걸로 대해야 되겠죠. 그럼 나를 대할 때는 원칙으로 대하라. 법과 사상적으로 법적으로 대하라. 나 자신에게는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하라. 저는 그거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같은 거 하면서 율법만 따지는 사람 있죠.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를 잘 하려고 그러면 나에게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늘 이제 점검하고 못한 거는 가책을 받고 이제 뉘우쳐야 되겠죠. 남을 대할 때는 좀 인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는 뭡니까? 남을 대할 때는 가차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하고는 자기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게 율법주의자인 겁니다. 나 자신을 대할 때는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자세가 사실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끕니다. 사실은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도 동중서라고 하는 유학자가 제가 얘기했던 걸 똑같이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엄격한,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그 서시가 나오죠. 잎새이는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할 정도로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이 생각이 되면 수줍어하고 또 슬퍼하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사실은 이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회 리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엄격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아름답고 소중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나를 대할 때는 법과 사상적으로, 남을 대할 때는 육아 사상이나 또 묵과적인 사상이나 이런 거를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엄격하게 대하는 거. 근데 늘 그렇게 엄격하라는 얘기도 좋지만, 제가 이제 특별히 이번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일을 내가 기대할 때에 평생 맨날 기대해서 24시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뭔가를 내가 기대할 때에 그 기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그게 이제 원칙이요 법이 되는 거죠. 그 계획을 반드시 실천해 가면서 반드시 성취하자. 이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 1조를 벌겠다 이런 큰 기대도 좋지만, 작은 거, 내가 한번 10만 원을 벌겠다, 100만 원을 모아보겠다, 이런 작은 기대에서부터 큰 거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이번 강좌에서는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제 이런 거 기대하는 삶, 그래서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기대하고 꾀하면서 그 원칙을 세우고 그 방법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서 결과를 이루는 그런 거 기대하는 삶은 특별히 성인들이나 노인들보다는 특히 청년이나 학생이나 어떤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혹은 취업을 앞두고 준비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일정을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필요하죠. 내가 이런 입학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가 딱 기대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견적이 나오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실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법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원칙 청사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법과적인 마음으로 딱 실천해서 한 가지씩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찍 젊어서부터 이런 자기를 통제하면서 자기가 했던 계획을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쌓이면 점점 더 큰 일, 더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저는 이런 얘기를 또 덧붙이고 싶어요. 지금 고통이나 좌절 중에 있는 분들, 근데 이건 아주 장기적인 좌절이죠. 그래서 정말 긴 시간 좌절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어려운 이런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도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기대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강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보려고 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이제 내가 주눅이 들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어려울 때는 그거를 잘 내가 견뎌내야 되죠. 울 만큼 울어야 되고요. 슬퍼할 만큼 슬퍼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을 잘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초기 단계 어려움을 이제 어쨌든 내가 견뎌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기대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기대하는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적어도 내가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라도 돌고 온다라든지, 아니면 저는 저녁에 씻기 전에 푸시업을 이제 아마 한 20, 30개 한번 잘하는 사람 몇백 개 하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샤워하기 전에 푸시업을 한 20개라도 하면 그것도 기대함과 실천함이 있잖아요. 그럼 작은 성취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작은 거라도 이게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거를 실천하게 되면, 그리고 그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조금씩 내가 강해지고 내가 희망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큰 거, 엄청난 것만 기대하고 그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한번 목표를 생각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법과처럼 통제하고 나 자신을 잘 이끌어가서 계획대로 행해서 실천하고, 그리고는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결과가 딱 나타날 때에 내 마음이 기뻐지는, 그 기대가 작은 기대가 모여져서 큰 성취가 되겠죠.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은 큰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죠. 바로 그런 것을 이번 강좌에서 여러 번 강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시간에는 뭐 다른 것보다는 기대라는 말에 이 법과 사상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대할 때 법과로 대하는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제가 아주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남을 대할 때 율법주의로 대하고 원칙만 가지고 남을 대하는 사람은 그는 쓰레기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러야 될 필요성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러나 나 자신은 항상 법과적 사상으로 엄격하게 대하고 내가 정한 원칙은 반드시 내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내 자신이 더 올바르게 아름답게 성장하죠. 늘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감성적이고 아름답고 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은 항상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에 그때는 법과적 사상으로 내가 세운 그 계획이나 목표를 칼같이 실시하고 실천하고 진행해서 결과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남을 대할 때는 유가적 사상으로, 공자 사상으로, 묵가 사상으로, 이렇게 또 도가 사상으로 남을 대할 때는 조연하게 또 용납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이러면서도 내 자신을 대할 때는 윤동주처럼 항상 엄격하게 또 항상 내가 정한 그 룰과 내가 가야 할 그 목표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남을 대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기대하는 법가적 삶의 모습이라, 이제 그거를 제가 얘기해 보려고.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타인은 포용하게 돼 있습니다. 타인에게 틀끝만치도 용납 안 하는 원칙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은 두루뭉술해요.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나는 이런 이럴 수밖에 없었다, 다 그렇게 정당성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정파의 남의 일은 아주 엄격하게, 아주 다 모르고 지나갔던 거 하나라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일상의 삶의 철학은 그래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남을 대할 때는 인으로, 또 사랑으로, 또 포용으로, 자연으로 대해주고, 나 자신을 대할 때는 항상 원칙으로, 그리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항상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부끄러운 거 많죠. 그렇지만 그런 자세로 하고,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법과적인 원칙을 딱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실천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모여지면, 작은 기대가 모여지면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큰 성취를 많이 이룬 사람은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살고, 또 때때로는 이 사회에 유익하고 많은 도움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저는 이번 강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